실제로 교과서에는 모든 네. 질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명시는 돼 있어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내가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일이든 아니면 현실적인 일이든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내 몸속에서는 결국 생리적으로는 다 현실이에요. 네. 이 스트레스 받는 것도 네. 내가 좋게 여기고 네. 그걸 잘 승화시키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 그런 부분, 내가 부족한 부분들 또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들을 내 몸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심리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신체적인 반응이라고 하고 결국은 내 머릿속의 생각도 결국은 몸에 온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몸으로 해결하자고 하는 게 였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홀썸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세 번째 홀썸의 웰리스 티토크 자리를 마련했어요. 스트레스는 모든 병의 원인이라는 말이 있죠. 기능의학이 마크 아이먼도 대부분의 병들이 스트레스로 인해 일어나고 악화된다고 했어요. 현대인의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많은 질환의 주범이 되기도 하죠. 병원에 가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사실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선생님들도 없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스트레스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어 전문가님을 홀썸 웰리스 티토크에 모셔보았습니다. 홀썸 웰리스 세 번째 주제는 스트레스입니다. 홀썸 웰리스 티토크 세 번째로 모실 분은 닥터조라는 활동명으로 건강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는 조한경 선생님입니다. 조한경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홀썸 티토크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한국에 짧게 일정이 있으신데 또 바쁘신데 이렇게 인터뷰에 나와주셔서 저는 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건강한 식사를 하는데 엄청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이라서 한번 꼭 모시고 싶었거든요. 저도 만나 뵙고 꼭 네. 출연하고 싶었어요. 꼭 만나 뵙고 아. 처음 만나 뵙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네. 제가 책도 추천서도 쓰고 맞습니다. 너무 기쁜 마음으로 네. 이런 책이 나왔어. 그리고 인스타그램 하실 때도 네네. 보고 네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있어. 너무 감사하게 느꼈거든요. 네. 영광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네네. 만나 뵙게 돼서 저도 너무 영광이고 아, 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아.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네. 선생님이랑 나눌 주제는 스트레스에 관련된 일이에요. 근데 열심히 또 하시는 분이 갑자기 스트레스를 강하게 짧게 받으시다가 굉장히 또 건강이 악화되시는 분도 많고 이게 굉장히 우리 웰니스 삶에서 스트레스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많이 실제로 보시죠, 주변에서. 많이 보기도 하고 네. 제가 겪기도 하고. 그렇죠. 네. 진료를 하면서 진료실에서도 의사들도 진짜 많이 보는 모습인데 근데 현대의학적인 진료를 할 때는 그 부분이 연관성을 보지 않고 그냥 무시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다른 영역인 거예요. 어떨 때는 이제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교과서적으로 배우지 않는 부분이고 전혀 다루질 않다 보니까 연결을 하지 않아요. 근데 엄청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교과서에는 모든 네. 질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명시는 돼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네. 이게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암 어떤 질병이든 간에 스트레스랑 연관없는 게 없습니다. 소화불량도 마찬가지고 갑상선저하 네, 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뭘까요, 원장님? 그러니까 스트레스 하면은 우리 이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보통 생각하잖아요. 열받았어, 짜증나, 아니면 시험 망쳤어 이런 것들 스트레스라고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이 스트레스는 우리가 인지를 하든 하지 않든 우리 생명에 되게 중요한 밀접한 영향을 끼치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일이든 아니면 현실적인 일이든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내 몸속에서는 결국 생리적으로는 다 현실이에요. 네. 실질적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우리가 걱정하는 게 90%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예, 하지만 이 사람이 그거를 프로세스하고 느끼고 받아들이는 거는 이 사람한테 현실이기 때문에 몸속에서 일어나는 거는 그 실질적인 위협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 몸이 스트레스 모드로 돌입을 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라고 하면은 원래 옛날 동물들에게나 아니면 우리 인류의 조상에게나 그냥 스트레스는 삶과 죽음에서 살기 위한 방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요거를 조금 이해하면 좋은데 교감신경은 호랑이가 쫓아왔을 때라고 표현을 해요. 도망가야 되는 상황에서 혈압도 올라야 되고 혈당도 올라야 되고 근육도 이렇게 위축이 돼야 수축이 돼야 되고 긴장한 상태가 돼야 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교감신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반대로 소화를 시킨다든가 생식 기능을 일으킨다든가 잠을 자게 한다든가 우리 몸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이렇게 하는 작용. 서로 근데 우리가 동시에 다 상승될 수는 없어요. 네.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는 내려가고 이런 건데 네. 그럼 교감신경은 되게 우리가 이제 현대인들의 질병이랑 연관이 돼 있으니까 나쁘다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네. 근데 둘 다 생명과 직결된 거잖아요.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당장 5초 후에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짓는 거고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1년 후에 5년 후에 내가 건강할 거냐 안 건강할 거냐를 결정짓는 거니까 이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데 현대인들이 되게 다 교감신경이 치우쳐 있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시계 보고 생활한단 말이에요. 아침에 알람을 켜고 일어난다는 거. 네. 그리고 이 시계를 보고 사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스트레스예요. 아까 생리적으로 우리 몸에서 네. 콜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한단 말이에요. 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니까 콜티졸은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콜티졸이 병원에서 죽기 직전에 환자들 염증 있는 환자들한테 놔주는 거잖아요. 콜티졸이 없으면 우리 아침에 잠에서 깰 수가 없어서 죽어요. 네. 되게 중요한 호르몬임에도 불구하고 네. 현대인들은 이게 그게 과도하게 돼서 다른 이제 아까 혈압을 올리고 콜레스테롤을 올리고 혈당을 올리고 그래서 그 고질적인 네. 만성 질환을 일으키니까 우리가 나쁘다라고 얘기하지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 중에 좋은 스트레스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완벽주의라고 표현하는 거 도가 지나치면 정신병이 되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되게 좋은 그 스트레스 그게 없으면은 저 같은 사람이 네. 예, 저도 게으른 편에 속하는데 진짜요? 뭐 이런 환자혁명 책 같은 걸 썼겠어요. 아니면 홀섬 모먼트님이 네. 그런 요리책을 네, 네. 쓸 수 있었겠냐고요. 그리고 지금 이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긴장 또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좋은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누구 좋은 사람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데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스트레스잖아요. 꼴찌 올라간다니까요. 맞아요. 심장이 뛰고 네. 교감신경이 막 항진되는데 우리가 그거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이게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고 좋은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밸런스인데 부교감신경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너무 내쳐져 있는 삶을 많이 살다 보니까 뭐 너무 젊은 나이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맞아요. 이런 환자들이 네. 많이 생기는 거죠. 그게 스트레스의 본질입니다. 모든 질병이 스트레스랑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데 집중적으로 저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어날 수 있는 아까 뭐 고지혈증 뭐 아니면 이제 당뇨 이런 거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병에 더 가까워진다고 보면 돼요? 그 인슐린 저항성을 가장 많이 얘기해요. 우리 기능의학에서. 네. 인슐린 저항성이 그 대사증후군을 일으키는데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면 여러 질병이 있으니까 증후군이라고 묶어서 얘기하는데 네. 동시에 나타나니까 네. 대표적인 게 살찌는 거거든요. 복부 비만, 그리고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네. 그리고 당뇨, 혈당, 고혈압. 보통 이게 네 가지가 제일 크죠. 네. 예.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대표적인 게 요즘 많은 게 갑상선 저하증. 갑상선 항진과 저하. 그러니까 갑상선이라고 갑상센의 기능을 망가뜨려 버리는 것도 스트레스가 하는 역할 중에 가장 커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뇌에서 네. 뇌하수체, 뭐 시상하부 그리고 신장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축이 있고 네. 또 뇌하수체, 시상하부, 갑상선으로 연결되는 이 축이 있거든요. 예, 그런 축들이 있는데 네. 얘들이 서로 단계적으로 이제 신호를 받아서 우리 몸의 필요에 따라서 네. 일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네. 부신에서는 네, 아까 말한 네. 콜티졸을 내보내고 여기서 이제 갑상선 기능을 네.
활발하게 하기도 하고 네네. 갑상선 호르몬을 내뿜는데 스트레스 콜티졸이 많이 생기면 이 콜티졸에서 갑상선 T4에서 T3로 변환되는 거를 막아요. 네. 네. 그래서 갑상선 병원에서 이제 갑상선 저하증이 있다. 그래서 약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네. 근데 이게 몸속에서 변환이 돼야 되는데 그걸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약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검사상에서는 괜찮습니다라고 나올 수가 있는데 계속 기운 없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필요한 몸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형태로는 변환이 안 되고 피검사상으로 보일 수 있는 네. 것들만 보이게 되고 네. 자극 호르몬 이런 것들만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게 되니까 네네네. 우리 검사상으로는 괜찮습니다 하는데 전혀 실생활에서는 그죠? 네, 하나도 증상은 개선이 안 되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약은 계속 먹겠죠. 약을 조금 먹고 괜찮아지면 네. 필요 없어서 약을 치우는 게 정상이잖아요. 네. 혈압이든 당뇨든. 네네네. 근데 그 약 안 먹으면 계속 개선이 안 되니까 고지혈, 콜레스테롤 약 평생 먹고 혈압약 평생 먹는 거잖아요. 네, 그럼 마찬가지로 네네. 이 갑상선도 이제 동일하게. 네, 이게 네. 망가지면 고칠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라 네네네.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약을 먹고 아무런 개선이 안 되는 거죠. 네.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서 네. 기능을 저하시키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원인이 네. 없어지지 않았으니 지속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누가 왔는데 고지혈증이나 콜레스테롤과 이 갑상선의 문제가 동시에 있다든가 네. 저하증이 네. 아니면은 당이 있으면서 네. 갑상선의 저하증 문제가 동시에 보이면은 같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더라도 식사보다 스트레스가 이 사람은 더 가능성이 크겠구나.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진료할 때 스트레스 점수 항상 물어봐요. 1에서 10점까지 몇 점 나오냐. 뭐 그런 분은 이제 본인이 자가 진단을 내려요. 네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처음부터 10이요, 9요, 8이요 이렇게 10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죽고 싶은 사람이고 보통 한 8 정도 얘기해. 양심상.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적다고 얘기해. 그냥 적다고 얘기하는데 이분들은 뭐 되게 착한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교회 다녀, 신앙이 있어. 그리고 내 삶이 그렇게 남들 나보다 힘든 사람 너무 많이 봐서 내가 힘들다고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아니지 싶어서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검사하면 코티졸 수치는 엄청 높게 나오고 그래서 해소가 안 되는데 나는 네. 그래도 감사하지 라고 살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스트레스들이 해소가 안 되니까. 네, 네. 그러면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겠어요? 네. 인슐린 저항성? 당연히 높지. 엄청 높지. 예.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건요, 인간한테 되게 중요한 감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배고픈 게 네. 생리적인 욕구, 네. 생리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면 외로움은 사회적인 욕구를 네. 채워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둘 다 네. 생존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는데 배고프면 너 그거 안 먹으면 죽어. 빨리 먹어. 그 먹어야라고 알려주는 신호를 주는 거잖아요. 죽지 말라고 알려주는 신호란 말이에요. 이 외로움이라고 느끼는 것도 너 그렇게 네가 혼자 있고 이러면은 죽어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왜냐면 옛날 우리가 인간이 제일 약했어요. 동물 중에. 근데 인간은 힘을 합쳐가지고 사냥하고 도구 만들어서 창 만들어서 던지고 이렇게 극복을 해나갔고 다 서로 간에 경쟁이 있고 뭐 하는 과정에서도 그룹에서 소외되면 혼자서는 사냥도 할 수 없고 아이도 키울 수 없고 혼자서 생존을 할 수가 없고 그건 곧 죽음을 뜯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외로움이라는 게 무서운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네. 배고픔을 못 견디듯이 맞아요. 외로움도 못 견디. 네. 근데 지금 현대인들이 겪는 이 외로움은 르네상스 시대 때부터 시작됐대요. 그 당시부터 약간 이제 종교적인 뭐 이런 것보다는 개인의 이게 존중이 되면서 좋지 말로는 좋은데 거기까지는 좋아. 그러면서 산업화가 되면서 도시로 다 가고 더 외로워지는 거야. 그 아파트에서 뭐해서 오히려 옛날에 마을 단위가 좋았지. 그러면서 최근에 들어서는 인스타그램이고 뭐 이런 소셜 미디어가 생겼는데 네. 그게 또 멀리 있는 사람도 나를 연결해 주니까 좋은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가 아니잖아요. 네? 공허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보는 게 뭐예요? 남들의 좋은 순간만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외로움을 더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게 요즘 청소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우리가 심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이끌어주지 않고 아이들한테도 잘 일깨워주지 않는다면 네.
아이들의 심리 상태나 이런 것들이 점점. 병든 아이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네요. 네, 우리도 잘 이겨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성인이든 청소년들이든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는 하고 싶은데 다들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내가 돈 문제로 괴로우면 돈 있으면 해결돼요. 맞잖아. 그죠? 관계 문제, 남편이 속 썩이면 남편이 속 안 썩이고 나 사랑해주면 해결되잖아요. 네. 사람이 문제가 제일 그 두 개가 제일 크거든요. 네. 돈이랑 관계예요. 아까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이제 얽매여서 괴로운 것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뭐 다 부처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다 재벌이 될 수도 없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네. 돈 문제라든가 남편 문제라든가 어떤 뭐 아니면 입시가 됐든 뭐가 됐든 프로젝트가 됐든 실질적인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나 방 안에 있는데 네. 밖에서 누가 부시럭거려서 여보 도둑이 들어 강도가 왔나 봐. 그때가 무섭지 정작 정작 무섭지. 그때 진짜 강도였어요. 근데 만약 강도가 근데 밖에서 계속 부시럭거리면서 안 가고 하면서 내 공포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 스트레스는 점점 올라가는데 강도가 문을 뚫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생존을 위해서 싸움이 시작되거든요. 그렇죠. 더 이상의 이제 그게 없어. 네. 해가지고 네.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네. 같이 맞서고. 네. 그때는 그 공포심이나 이런 게, 그 두려움, 아까 말한 스트레스가 사라진다고요. 그리고 강도랑 해서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강도의 칼에 맞아서 죽었거나, 강도를 쫓아보냈거나, 그때 스트레스가 해소되거든요. 근데 원래 우리 생리적인 스트레스는 그렇게 해소되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스트레스를 상상 속에서 90%를 하고 시계를 보면서 약속 늦을까봐 미리 걱정을 하고 그래서 현대인의 스트레스 해소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하는 가장 좋은 거는 운동인데 결론은 뻔하잖아요. 네. 운동. 근데 너무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이지. 네.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돈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네. 나라 모르겠다 운동이나 하자. 이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조기 축구를 하는 분들이라면 자 지금 너 축구하러 갈 때야? 이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모르겠다 일단 축구 2시간 동안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이 안타까운 점이 특히 여성분들이 네. 재밌게 하는 운동 하나를 못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 스포츠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달리는 것도 즐거움을 못 찾아봤고 단순하게 아니면 다른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테니스든 골프든 뭐 축구든 이게 배워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걸 투자 못해서 못 갖는 경우도 있고 골프는 뺄게요. 좀 약하다. 네, 격렬한 운동이어야 하거든요. 네, 심장박동수 네, 당구 골프는 즐겁겠지만 네, 즐겁겠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생리적인 욕구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네. 수준의 운동력은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네, 네. 원래는 우리가 그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제일 제일 좋다고 해요. 짧게 강하게 할 수 있는 운동. 네, 그리고 이제 명상이나 호흡, 기도 이런 것도 되게 네.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근데 숨을 느리게 쉬는 게 되게 중요해요. 뇌호흡을 하든 명상을 하든 네. 숨 빠르게 쉬라고 하는 거 보셨어요? 못 봤죠. 없죠. 네. 느리게 쉬라고 하잖아요. 숨을 느리게 쉬는 건 우리 뇌 가소성 때문에 그런데 숨을 아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다 그랬잖아요. 숨을 빨리 쉬면은 산소가 들어오니까 우리 몸에서 혈관이 확장되고 심장이 빨리 뛰어요. 왜? 산소는 되게 중요한 리소스, 자원이기 때문에 들어왔을 때 빨리 다 세포를 끌어들여. 네. 해가지고 심장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심장이 빨리 뛰게 하는 건 교감신경이라고 그랬죠. 숨을 내쉬면은 산소가 없으니까 소중한 자원을 아껴야지. 그러니까 심장 빨리 뛰지 말고 느리게 뛰어. 박동도 느려진단 말이에요. 혈압도 낮아져요. 그래서 들이쉬는 동안 교감신경, 내쉬는 동안 부교감신경. 그러면 사람이 비슷하게 들이쉬고 비슷하게 내쉬니까. 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호흡수가 네. 1분 동안에 20번이 넘는 사람이 있고 네. 짧은 호흡. 네. 어떤 사람은 5초씩만 이렇게 천천히 쉬어도 10초니까 6번밖에 못 쉰단 말이에요. 느리게 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부교감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교감신경 이렇게 얼터넷이 되지만 네. 그 사이클이 길어지면 네. 부교감신경의 영향이 더 커질 수가 있는데 이게 짧으면 교감신경에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기 전에 다시 교감신경, 교감신경 그러니까 계속 긴장한 그래서 호흡이 짧은 사람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만졌을 때 어깨나 이런 데들이 굳어 있고 네. 예.
예, 굳어 있어요. 그럼 네. 그걸 물리적으로 풀어줄 게 아니라 호흡을 통해서도. 그리고 혈압이 높은 사람도, 네. 혈압이 높은 사람도 네. 천천히 1분 동안 심호흡을 느리게 네. 하는 거예요. 숫자를 세야 되니까 근심 네. 걱정을 못 하겠죠. 여기에 집중하니까 그 자체로도 좋은데 숨을 천천히 쉬고 혈압을 다시 재면 5에서 10, 15 정도가 혈압이 바로 내려가요. 그냥 그때뿐이잖아. 그때뿐이지 않아요. 뇌 가소성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소호흡을 이렇게 천천히 느리게 쉬는 거를 자주 하다 보면 느리게 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뇌 가소성은 피아노 배울 때 처음에 뚱땅 못 치는데 나중에 물 흐르듯이 치잖아요. 네, 네, 그리고 네, 네. 춤을 배울 때도 뭐 삐그덕 하던 게 나중에 잘 치게 되려면 네. 그거는 그 신경 생각하고 추는 게 아니거든요. 뇌의 가소성이에요. 신경이 그만큼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내가 예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거를 또 너무 자책하실 필요도 없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에요. 옆에서 부시럭거렸는데 아이 뭐 천둥쳐도 멀쩡한 사람처럼 이 사람이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마인드 컨트롤이 잘 되고 좋은 사람 같았지만 옛날 같으면 다 죽었어요. 부시럭거리면 빨리 뛰어가는 사람이 사는 거지. 예. 그리고 어쩌면 또 이제 그렇게 느긋한 사람이 아무런 성취도 못 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현대사회에서는. 그러니까는 이 스트레스 받는 것도 네. 내가 좋게 여기고 네. 그걸 잘 승화시키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 그런 부분, 내가 부족한 부분들 또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들을 네. 내 몸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아까 운동도 지겨워 어떻게 해? 라고 하는데 습관이 되면 하게 됩니다. 네. 운동을 자꾸 하는 게 몸에 이골이 난다 그러네요. 그러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되니까. 그 뇌가소성이라는 게 저도 맥센스 하다 느끼는 게 저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성들 대부분 이렇게 먹는 걸로 많이 풀잖아요. 네. 근데 그냥 약간 생각을 약간 이렇게 우회를 해서 네. 그럴 때 내가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맞아요. 힘든 맞아요. 거를 하기 싫었지만 억지로 한 2주 정도 해보니까 어느 날 그 루트가 생겼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습관의 루트가. 그쵸. 그래서 이제는 스트레스 받으면 운동. 네. 약간 좀 그냥 그게 매칭이 돼버렸거든요. 맞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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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에 따라서 그 습관의 내용에 따라서 네. 차이는 있지만 네. 빠르면 18일, 3주 이내에, 네. 2주만 좀만 지나면 네, 네, 그리고 네. 이제 오래 걸리면 네, 네. 한 200일, 맞아요. 300일 가까이 되는 네. 그 안에서는 습관을 기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제일 좋은 그 예가 뭐냐면 이빨 닦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네. 오늘 내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면 이 안 닦아요? 아니잖아요. 네. 오늘 그런 바쁘면 것처럼. 그냥 그게 뭐 생각하고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도 이 닦죠. 그렇게 네. 바라는데 네, 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네, 운동이 네. 됐든 명상이 됐든 느린 네. 호흡 같은 경우는 네, 네. 정말 좀만 노력하면 호흡 자체가 빠르게 쉬고 사는 것보다 훨씬 좋으니까 노력하시라는 거고 운동 같은 경우는 습관이 들면 너무나 좋으니까 네, 그냥 네, 네. 치매 예방하는 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운동 아니에요? 운동이잖아요. 네. 네, 운동 몸 따로 뇌 따로라고 생각하는데 뭐 치매 예방하려고 고스톱 친다고 아니면 새로운 언어를 배워라 좋지 다 좋지. 근데 운동보다 뇌를 많이 쓰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뇌의 기능은 운동에 있었다고요. 뭐 고민하고 스트레스하고 그게 아니었죠. 시 쓰고 나 책 쓰고 좋지. 이건 인간이니까 누릴 수 있는 럭셔리인데 네. 이것만 하다가 정말 본질의 모습을 뇌에게 필요한 것들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운동 안 하면 안 돼요. 어쩌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왜? 네. 스트레스랑 관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아, 그 다음에 먹을 거죠, 뭐. 음식,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맞아요. 네. 왜냐면 콜티졸 수치를 높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 수치가 올라가면 인슐린이 올라가고, 인슐린이 올라가면 콜티졸 따라서 나오게 돼 있고. 네. 네, 이 사이클을 반복하게 되니까 네. 먹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그리고 밤에 밤잠을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잠을 못 자게 되면 스트레스 더 받게 되겠죠. 뭐 심리적인 스트레스, 신체적인 스트레스. 네. 그리고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심리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신체적인 반응이라고 하고 결국은 내 머릿속의 생각도 결국은 몸에 온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몸으로 해결하자고 하는 게 운동이었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네, 오늘 너무 여러 번 강조드렸는데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내 과거의 트라우마나 뭐 아니면 현재 취한 환경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소화를 시키고 재해석을 하지만 결국은 내 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뛴다든가 혈당이 오른다든가 내 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 몸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음식이 들어오는 것들, 내 몸에 먹는 것, 그리고 운동, 그리고 또 호흡, 그냥 몸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 예,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닥터조 선생님과 나눠본 스트레스에 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스트레스라고 하면 정신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스트레스 해소는 신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 저는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공감이 많이 가는 이야기였거든요. 웰니스를 공부하다 보면 먹거리뿐 아니라 분명 마음 공부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곤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마음 챙김에 대해서도 좀 더 이야기 나누는 기회 많이 마련해 볼게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홀섬한 식사를 응원하겠습니다.